최근에 일본에서 코로나 변이종까지 발생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25일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해가지고 11일까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리 무관중이라고 해도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올림픽 힘들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흐름을 보건대는 올림픽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내가 볼 때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철학이 달랐어요. 철학이요? 처음부터 철학이 달랐는데, 한국은 그 전에 사스, 마스 이걸 한번 겪으면서 상당히 그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이 법 정비도 딱 해놓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게 안 되어 있었어요. 이 차이가 되게 크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준비됐었냐 하면은 올라운드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 대학병원, 일반 의료센터 뭐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떠냐면 딱 유일하게 보건소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보건소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해가지고 정부 조직을 좀 슬림화하면서 그 행정개혁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 보건소를 상당히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대응 자체가 과거보다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이게 팬데믹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작은데 전 세계에 팬데믹이라는 게 와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출발하냐면은 PCR 검사를 의심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검사를 하려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클러스터 대응이라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만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집단 감염이 있고 그 주변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면은 이건 다 무시하고 집단 감염돼 여기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중환자만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19는 무증상자도 전파하는 데는 전혀 똑같았단 말이에요, 증상자랑. 그러니까 이 대응을 전혀 안 했으니까 이거 퍼져나갈 수밖에. 그 다 퍼져나가서 심해진 곳만 찾아가서 치료를 하고 또 퍼져나가고 또 심해진 곳만 찾아가서 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땠냐? 한국은 집단 감염 플러스 그 외에 개인적인 발병된 사람도 모두 전부 다 커버를 해가지고 다 PCR 검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치료하고 격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처음부터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냥 이걸 전체를 완벽하게 방면한다는 그런 철학으로 출발했고, 일본은 그렇게 하면은 보건소가 감당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의료센터 의료 붕괴가 온다. 이런 논리로 전체 대응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국의 우한에서 귀국한 귀국자들에게 이 검사를 받게 하고 또 귀국자를 밀접 접촉한 사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그랬지 몰라도 일본 국내에 퍼져나갈 때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7.5도로 4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조건을 건 거죠.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은 무조건 와서 검사 받아라 이거야. 그러면 무료로 검사를 해주니까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검사를 받은 사람이 2% 정도밖에 안 돼. 통계치를 보면 2월 중순 말 정도인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월 초에 이미 한국이나 일본이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은 그때부터 무조건 그냥 전부 다 그물망에 집어넣어서 전부 다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폈고, 근데 일본은 어땠냐 하면은 집단 감염만 딱 클러스터 대체 그것만 하니까 당연히 퍼져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초부터 시작해서 3월 24일 날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냥 감염자 수가 되게 적었어요. 하루에 검사가 900건 정도 되고 적을 때는 300건. 그때 한국 이미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기 대응을 일본은 전혀 안 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초기 대응을 안 한 것 중에서는 사실 올림픽을 염두에 둔 뭔가 속셈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었죠. 딱 연기가 되고 나서 갑자기 증가를 하는 그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팍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올림픽 때문에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염자 수가, 양성자 수가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초기에 이게 독감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본 TV를 보면은 기술 관료, 의료 관련된 기술 관료, 의계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이걸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면은 문제가 커진다. 왜? 이걸 너무 강하게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제도 살려야 되고 코로나도 억눌러야 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처음부터 경제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를 확실하게 박멸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은 당연히 경제는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까지 경제가 크게 다운되지 않고 잘 굴러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일본에 비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그 데미지가 적은 경제 활성화가 그런 대로 잘 진행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철학 접근 방법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25일부터 비상사태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 2주인가 3주인가 앞으로 4주가 될지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제적인 데미지는 엄청나다고요. 또 그러니까 봐, 코로나도 잡고 경제도 살린다고 했는 게 둘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철학적으로 볼 때 한국이 옳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할 때 이 코로나 대응에서 일본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한일 간의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보니까 한국이 뭔가 갑자기 이렇게 위로 올라간 느낌? 위상이 뭔가 갑자기 높아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뭐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각 국가별로. 그 과정 속에 한국과 일본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도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오던 일본의 모습이 전혀 아니어서 깜짝 놀랐고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731 부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솔직히 731 부대가 이 책에 나와가지고 731 부대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역사 속 그냥 존재했던 어느 한때 존재했던 정말 무섭고 되게 인체 실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무서운 존재였는데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었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관련이 있는지를 그래서 나도 그게 글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사실은 책 쓰는데 굉장히 그게 동력이 됐어요. 그게 결국 뭐냐니까 일본의 보건소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31 부대의 DNA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731 부대의 DNA가 뭐냐니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는 정보 공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 PCR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 공개를 거의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되느냐니까 보건소가 그걸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될 건지. 그게 정보 은폐를 했다는 거죠? 정보 은폐를 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에 가능합니까? 아베 정권의 그 속성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모든 걸 사무라하고 나는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 안 해요. 특히 아베 정권 때는 유사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유사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베 정권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본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건소의 그런 활동들을 보면은 첫째 PCR 검사를 안 해요. 근데 PCR 검사 안 하게 되는 그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올림픽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근데 나 솔직히 올림픽이 큰 요인인 줄 알았어요. 큰 요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의사가 TV에서 뭔가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뭘 폭로했냐니까 보건소가 정보 공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그 자료 통계 같은 것들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그 독점하느냐니까. 그걸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만든다든가, 네. 그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세력 다툼하듯이. 그렇죠. 정확히 말해. 이게 자신의 그 세력권에 두려고 한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앞에 두고 감염증 연구소에 퇴직한 그 사람이 강하게 그걸 어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통계 자료를 독점하고 싶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폭로했던 그 의사가 TV에서 울먹이면서 폭로를 했어요. 일본의 이 코로나 대응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진짜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진짜 있을 수 없죠. 이건 정보는 내가 독점하고 싶다. 그러니까 국민 누가 더 많이 죽어도 상관없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사실 의료하면 일본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료 선진국이고 뭐 세계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고 기술도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네. 73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731 부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일역전을 떠올리게 된 게 일본의 모든 시스템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엉망이었던 그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구나 현재까지. 이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때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 정확하게 제대로 책임을 지우지 않았으니까 네. 그대로 이어져 왔겠죠.